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4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1회부터 3회까지는 정규 과정으로 이제 방문각에서 진행을 해서 나갈 거고요. 그 다음 그 외에 3회분을 제가 이제 촬영해서 밴드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올려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설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 5회 부분에 대한 해설 부분은 간단하게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몇 개 체크할 거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동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고득점을 받는 공법이란 건 특히 뭐냐면 고득점을 받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럼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몇 점 정도를 받으면 될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공법은 어려우면은 과락은 넘는데 최소 55점은 잡자. 55점은. 그리고 이제 쉬우면 점수가 뭐죠? 80점 이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내가 55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동영을 설명하면서 이제 얘기할 건데 제일 동영 볼 때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시험 문제에서 출제자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감하게 틀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법을 푸는데 50분 정도 시간을 우리가 잡게 되는데 중개사법 50분, 그 다음 공법 50분. 근데 중개사법은 좀 더 짧은 시간에 또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50분의 소비가 안 되고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공법은 모르는 문제는 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시간 자체가 조금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만 집중해서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수 자체가 지금 이 사회는 중상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그러면 하난이도가 아니고 중보다 조금 약간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상 범위이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얼마 정도 하냐면 현장에서 실강생들 대상으로 시험 봤을 때 평균이 53점, 최고점이 80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선에서 내가 어느 정도 받으면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단원별 모의고사나 그다음 일반 월별로 보는 모의고사 있죠. 그거보다 난이도 높습니다. 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보통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동영의 모의고사 점수가 여러분 실제 시험장 가서 똑같은 점수라 보시면 돼요. 그거보다도 문제가 좀 더 어려우면 한 10점 정도 선에서 마이너스 5점 정도의 10점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난이도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냐 그걸 판단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문제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포인트가 이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용용지기도 이건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되게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몇 번이죠? 3번. 기억하고 니은 부분이 아닌 겁니다. 왜? 아닌 거 찾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억 부분 보시면 용도지역의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가 돼야 돼요?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지. 그래서 기억 부분이 뭐죠? 틀린 거예요. 그러면 니은 부분은 도시자연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맞는 거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맞죠. 용용지기도. 그런데 리얼에 보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구역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점수 주는 문제예요. 하난이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소요가 안 되죠. 금방 맞출 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복합적인 토지 이용. 그럼 뭐죠? 복합용도시구.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 네, 2번이 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빨리빨리 이제 어렵지 않은 부분들 넘어가고 답이 되는 것들만 위주로 체크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가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니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진 사업의 계획 중에서 도시군 관리국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가요? 국장이 직접 도시군 관리국에 입안하나요? 국장이 아니죠. 시군인데. 그럼 누가 돼야 돼요? 그렇죠. 바로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든지 아니면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1번. 답은 몇 번이죠? 답은 2번으로 돼 있죠, 여러분.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는 누구다? 도지사 부분이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 되는 거죠. 이거 우리 되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2번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당연히 기초조사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공청회 생략할 수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뭐하죠? 송부하여야 하고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군 공보에 기재하는 방법에서 공고하고 일반인의 관계 서류 부분 여기서 며칠?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의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라도 토지적성 평가 또는 재해치학성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죠? 이거 할 필요가 없죠. 5년 이내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했잖아요. 그러면 토지적성 평가 또는 재해치학성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5번 문제예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 틀릴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포인트가 뭐냐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두 고르는 거예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이게 포인트죠. 그러면 뭘 찾는 거냐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부분이 아닌 걸 찾게 되는데 보시면 이거 할 때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뭐였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정해지는 곳은 개발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을 못하도록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그러면 기반시설은 설치가 돼 있는데 기반시설 자체가 무척 부족한 거죠. 근데 기반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 한다? 그렇죠. 개발 자체 부분을 규제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억하실 게 뭐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발 밀도 관리구를 지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기반시설이 포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반시설 자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야 되는데 거의다가 그래서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 나온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도로 나오죠. 도로.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전부 다 뭐가 나와요? 20%가 나와요. 퍼센트 나오면 20이에요. 년 나오면 2년이고. 그러니까 다 보세요. 여기 20%, 여기도 20%, 여기도 여기는 20% 없지만 2년. 그러니까 다 보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 부분이 전부 다 뭐가 되죠? 봤을 때 답이 전부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그럼 뭐가 되냐면 도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하수시설 나왔고 그 다음에 수도시설 나왔죠. 이거는 전부 다 뭐죠?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가지고 기반시설 부분이 부족하니까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니은은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지정 조건입니다. 그래서 니은만 틀린 거고 나머지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속하는 거죠. 그게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이 문제는 약간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건폐율에 대한 최대 한도를 물어본 거죠. 건폐율에 대한 최대 한도를 물어봤는데 가장 큰 지역을 물어봤고 그리고 도시군 계획 조례,
도시군 계획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거 얘기할 때 제가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는 외워달라고 얘기했죠. 그럼 가장 큰 건 뭐죠? 3번이죠. 뭐 나오면? 산업단지 나오면. 이게 얼마다? 80%. 그럼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집단 취락지구를 제외한 취락지구는 60%.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부분은 이게 80%. 그리고 산업단지 부분 중에서 농공단지는 이거보다 작죠. 70%.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30%. 이렇게 됩니다. 이건 조례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봐주셔야 될 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지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거 이거 하나 외워달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시범도시. 이 7번 문제는 틀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7번 문제를 맞추려고 드시면 안 되고 7번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 시범도시 부분이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서 자세히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한번 보면 첫 번째가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 됩니다. 국장은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모세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시범도시를 뭐한다?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정을 하냐면 국장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국장이. 그런데 직접 할 수도 있고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뭐 거쳐야 돼요? 자문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딱 봐도 상식적으로 보면 틀린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장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가 있겠죠. 그때 시장 군수도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당연히 어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답은 5번이 되는데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국장은요. 시범도시 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시범도시 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자는 국장이 아니에요. 국장은 이걸 지정하는 수 있는 자지. 그러면 누가 이걸 수립하냐면 그렇죠. 실제로 행하게 되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게 됩니다. 공모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 하나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보기 내용 중에서 결정권자가 국장이 들어간 사항만 모두 고릅니다. 국장이 들어간 사항만 모두 고르는 거예요.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 누구죠? 그죠. 이건 국장이죠. 국장.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입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디귿,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즉 지구를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는 자도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죠. 용도지역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고 지정하는 자가 또 누구죠? 똑같죠? 여기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국가계획 차원이란 얘기가 없죠. 그럼 국장이 빠져야죠. 그럼 누가 돼요? 시도지사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정권자가 국장이 들어간 내용만 찾으면 기업 국장 들어갔고 그 다음 리언 국장 들어갔고 디귿 국장 들어갔고 리얼 국장 들어갔고 그러면 미엄만 빠져야 되죠. 그럼 답은 미엄이 빠진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1번 국장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시장, 광역도시계획과 관계있고 시장 군수 부분의 의견을 듣는다고 얘기했죠. 이걸 직접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국장이 아니죠. 누구예요? 도지사죠. 도지사.
그리고 인가받은 실시계획 중 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포인트가 뭐냐면 구역 경계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이 10% 미만 경미한 변경입니다. 변경을 받으면 변경인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경미한 변경은 인가받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변경. 이거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준공 예정일 변경 이거 있죠. 이게 무슨 사항이에요? 경미한 사항. 이게 경미한 사항이 됩니다. 경미한 사항. 이게 경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나 열람을 해야 한다? 아니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데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몇 개월? 5번 지문은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을 뭐죠? 틀렸다고 보면 5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5번 이 4개 중에서 못 찾으면 5번을 가지고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원조달 계획이나 보상 계획 등 포함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이것도 틀려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 문제도 굳이 맞출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물어본 건데 1번 부분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 보세요.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을 두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자문하는데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해서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것은 이거는 중앙도시계획을 둘 필요가 없죠. 그럼 뭐가 돼요? 그렇죠. 이건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여기서 15명이 아니고 25명 이상, 그리고 20명이 아니고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장이 뭐하죠? 임명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위촉하든지. 근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도 똑같이 뭐죠? 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다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가반수가 가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1 이상 찬성이 아니고 얼마? 이것도 가반수 찬성을 의결합니다. 그러니까 가반수에 대한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거.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첫 번째가 답은 몇 번이죠? 답은 1번이죠. 특별시장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되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생략할 수 없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라는 거. 나머지 부분은 참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 됩니다. 그 다음 12번 기반시설구역. 기반시설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로 볼 수 없는 것은 답은 뭐죠? 5번이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여기가 뭐죠? 대학이죠.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보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고등교육법이라고 해서 고등학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토계획법이고 13번부터가 이제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난 뒤에 그리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한 게 아니고 반대로
지정하고 난 뒤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걸로 아닌 것은. 그죠? 그러면 일단은 도시지역 외 지역 답은 몇 번이죠? 3번이에요. 그러면 이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거의 다 아는 부분인데 여기 딱 보시면 국장이 국가규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안 돼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아무리 국장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뭐다? 제외.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답이 3번이 되죠. 그 다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답은 몇 번이죠? 2번. 니언하고 디귿인 경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거. 그러면 1번은 왜 기억은 왜 안 되느냐? 도시개발 사업 이거 기억나세요? 1, 2, 3. 사업 시행자 바꾸는 거는 1, 2. 그렇죠? 1, 2 이렇게 돼요. 구역 해제 부분은 우리가 3이었잖아. 그래서 지정 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몇 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거 2년. 그렇죠? 그리고 행정처분하고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리얼 도시개발구역 전부로 환제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시행자의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시식의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아니하면 몇 년 이내에 이게 바로 1년이죠. 1년. 1년 이내에 안 하면 우리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얼 부분이 틀린 이유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언하고 디귿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5번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만 고른 겁니다.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만 고른 겁니다. 답은 1번 기억이죠. 즉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우린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그렇죠? 그런데 니언은 왜 틀린 거냐면 왜 국장이 아니냐면 저기서 지방공사가 아니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 뒤에는 맞는데 지방공사, 국장은 지방을 싫어해.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방공사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 장이 돼야 돼요. 지방공사는 제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디귿은 왜 안 되느냐?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에 걸치고 있으면 걸치고 있으면 국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걸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국장이 나서려면 협의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말이 들어가야지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답은 몇 번이죠? 4번.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 그래서 모르는 지문들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조에 보면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이건 새롭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는 건설기술지정법에 따른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에 대한 뭐로 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때는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도 어떻게 함께 제출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감리자는 그러니까 이 내용 2번은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1번 하고 3번, 4번, 5번은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위반사항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체 없이 시공자와 시행자에게 위반사항을 지정할 것을 알리고 며칠? 7일 이내에 지정권자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됩니다. 4번 시공자와 시행자는 사전 통지를 시정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해당 공사를 중지하자고. 아니 시정 명령을 받으면 중지해야 돼 안 해야 돼? 중지해야죠. 그래서 중지하고 그리고 위반 사항을 시정한 후에 감리자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중지 안 하고 계속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딱 4번이 한 걸 체크할 수 있는데 이런 숫자가 나오면 또 헷갈리게 되는 거죠. 실시계획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누가? 국장이 정한다는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틀려도 되는 문제 중에 하나. 그 다음 17번 문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시행자 부분. 답은 2번. 이건 많이 보는 문제죠. 답을 바로 체크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돼요. 한국철도공사는 이런 조건 없이도 뭐가 된다?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일 때만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뭐가 돼요? 한국철도공사가 아니고 국가철도공단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 문제도 맞춰주셔야 되고, 그 다음 18번 환지 예정지. 그렇죠? 환지 예정지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죠? 1번. 디귿하고 리얼. 디귿하고 리얼이 옳은 겁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은 왜 틀리게 되었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야 된다. 여러분들, 환지 예정지는 사업이 지연되게 될 때, 생각보다도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될 때 먼저 완성이 된 부분만 환지 예정지 지정해서 개인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공사 기간이 길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이걸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환지 예정지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니은은 왜 틀렸냐면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 다음 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고 있다. 그 다음 날이 아니고 그날부터, 바로 그날부터 바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틀린 거죠. 나머지 디귿하고 리얼 부분은 맞는 얘기인데 이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왜 어려우냐면 기억하고 니은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디귿하고 리얼은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이건. 디귿 리얼은 나만 모르는 아니에요? 디귿 리얼은 여러분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일단 기억하고 니은은 아니야 되죠. 그럼 보기 중에 기억하고 니은 들어간 거 2번 안 되고 3번 안 되고 4번 안 되고 5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니은 안 들어간 것은 디귿 리얼밖에 없죠. 그렇게 찾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실제 시험장 가서도 퍼펙트하게 모든 지문을 다 알아서 푸는 거 아니에요. 아예 모르는 지문은 문제 제끼면 되고 그 다음에 모르지 않는 문제지 중난이도 문제 중에서도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게 나올 수 있다고 지문이. 그럼 거기에서 내가 아는 걸 가지고 답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험장 가면 그 체감도가 상당히 뭐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형을 풀어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형을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시험에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은 뭐냐면 풀지 말아야 될 내용들은 동차하시는 분들은 가감하게 버리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를 틀리시면 안 되죠. 무슨 알겠어요? 제가 X 표시 말고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동차 말고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내용 것까지 같이 공부해 주시면 제일 좋죠. 그렇죠?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디귿 부분은 뭐냐면 환지 예정지 지정에 있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얼마? 2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환지 예정지 지정에 있어서 조건입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나 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얼이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문제부터 이제는 정비법에 관한 문제인데 정비 사항 물어보는 거 이거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나와요? 정비 기반에서 열악하다. 그리고 무슨 지역?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나왔다. 그럼 재개발이죠. 이건 바로 제가 1번.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 조합에 관한 설명. 조합에 관한 설명 옳은 것만 모두 고르는 겁니다. 답은 3번이죠. 기억 부분. 재건축 사업일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점을 조합으로 보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은 니은은 왜 틀렸느냐? 조합이 정관의 내용 중에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원 뭐하고 관계 있는 거? 조합원이라는 거하고 관계 있는 내용이 나오면 가반수가 아니고 뭐죠? 그렇죠?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디귿 부분도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조합에 두는 이사수는 몇 명? 5명이 아니고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는 1~3이 감사, 1~3이 감사. 1명에서부터 3명 이하. 그렇죠? 1명에서 3명 이하 이렇게 됩니다. 니은은 맞는 거죠. 니은은 조합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미연 부분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거. 누군데요?
조합장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1번 문제부터 40번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법에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이것도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새롭게 나오는 문제예요. 토지 등 소유자의 전체 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내용은 맞는 건데 읽어보시면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 이걸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고 그럽니다.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정비사업비에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 내역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는 거. 그리고 총회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로 하고 정관은 시행 규정으로 하고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는 거.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는 사업 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 시행자가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처음 보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거 5번이 왜 틀렸냐면 경미한 변경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한다. 경미한 사항은 딱 봐도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제외해야죠. 그래서 포함하는 게 아니고 제외한.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 22번 문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행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이제 맞는 거죠. 이거는 뭐 많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우리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임대사업 부분, 절차 부분 국장에 정한 곳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자, 뭐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재건축은 환지가 안 돼요. 재건축은 환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고 환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뭐가 돼요?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얘기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 다음에 4번이 왜 틀렸냐면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분양 설계 계획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데 이거 하려면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야죠. 그래서 시작하는 날이 아니고 뭐죠?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5번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했던 경우. 그 다음 24번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용 부담. 이것도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새로운 내용. 그래서 이것도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버리는 문제다. 그 얘기죠.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출제자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 중에 하나.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구역구역 맞추려고 들지 마시고 아시죠? 바로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찍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의 번호로. 하나의 번호는 그냥 번호로 하는 게 아니고 5개 부분 선지가 각각이 8개로 돼 있잖아요. 8개로 돼 있는데 그 8개 부분에서 부족한 거. 그 제일 번호가 적게 나온 걸로 찍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한 3개, 많게는 4개도 맞춰요. 그렇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됩니다. 틀린 거. 그러면 나머지 한번 읽어볼게요. 정비사업비는 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비용 부담은.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가금으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시장 군수 등은 부가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부가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4달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이 3번 부분을 알고 있고 나머지는 처음 보는 내용 중에 하나 돼요. 이거 맞죠? 그리고 4번 시장. 그러니까 이것만 안다고 해서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시장 군수 등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비의 전부를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해서 구한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됩니다. 이게 이래서 틀린 거예요. 일부. 그 일부를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한다는 거. 그리고 5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들은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봤던 내용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25문제가 이제 주택법인데 실제 시험장 가보면 국토계획법이 제일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 그 다음에 주택법이 먼저 나옵니다. 건축법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본서나 이런 거 보면 건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는 거지. 실제 시험에서는 주택법이 먼저 나옵니다. 출제가 그거. 이것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습니다. 25번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주택법령상 바닥 충격, 우리 그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층간 소음들 많잖아요. 그래서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기관이 성능 등급을 인정받는 제품에 대해서 그 인정을 뭐 할 수 있는 거?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답 보시면 2번 보세요. 답은 1번인데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맞죠? 그 다음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하면 취소할 수 있죠. 인정한 제품이 국토교통부 정하는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 인정 제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몇 개월 이상 2개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 결과를 제출을 하면 정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취소할 수 없지.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뭐 해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제출하지 않을 때. 그렇죠? 시험 결과를 제출 아니하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예, 답은 1번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풀 수도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26번. 주택건설 사업 등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만 모두 고른 것은 민법상의 결함 부분에 결격 사유가 되는데 일단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없는 자는 니언하고 디귿 이거 니언하고 디귿 부분. 즉 등록이 말소된 후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이 말소되고 난 뒤에 2년이 지나야 돼요. 그럼 등록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인자는 등록할 수 없다는 거. 그러면 기업은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 되면 2년이라는 기간은 필요가 없어요. 복권만 되면 바로 뭐 할 수 있다?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 지나지 않아도 이거는 등록 가능하다. 등록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부정수표 단수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요. 실형 부분 선고받았죠. 그러면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날부터 2년이 뭐한 자? 지난 자. 2년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등록 가능하죠. 등록 가능하죠.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된다는 거. 그 다음 27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 주체 신청을 받아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연장하는 부분이 1년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로 볼 수 없는 것. 답은 3번입니다. 기억 부분.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문화재청에 있어서 우리 그 땅에 문화재가 나오면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사 착수 기간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그 기간 내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장할 수 있다고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니언. 해당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 절차가 끝나서 아니요. 끝나면 안 돼요. 진행 중에 있어야 됩니다.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거죠. 이 경우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되는 겁니다. 니얼. 공공택지의 개발,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그렇죠? 이 경우도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디귿만, 니언만 되는 거는 나머지는 다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28번. 매도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주택법상 매도 청구권. 이건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고 이건 꼭 체크해서 봐달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죠.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주택 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요. 나머지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9번.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틀린 거. 답은 4번. 이 부분도 당연히 여러분들 맞춰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틀린 내용 중에서 4번이 답인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최초 공사 구간 외의 공개의 경우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초 착공을 한 거 아니죠. 지금 최초 공구 외 공구이죠. 그러면 공사는 시작했잖아요. 공사 시작했잖아. 그러면 이 사업은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착공 신고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계속 공고는 할 수 있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30번. 투기과열 지구 지정 기준입니다. 투기과열 지구. 투기과열 지구에 대한 지정 기준 틀린 거. 답은 니은. 이것도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이 있었던 몇 개월? 그렇죠.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돼. 자, 보세요, 여러분. 국민주택 규모예요. 국민주택 규모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얼마? 5대 1이 맞습니다. 근데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 5대 1이 아니고 뭐죠? 10대 1이 돼요. 10대 1.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맞는 거죠.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개월 동안 일반 주택 부분은 5대 1을 초과하는 부분. 그렇죠? 이렇게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많이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31번. 주택공급지서에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되는 행위만 모두 고른 거. 이건 딱 보면 되죠. 매매. 그렇죠? 상속은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에 광고, 저당도 해당되지 않죠.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 부분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기억하지? 그렇게 되고.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32번. 건축법령상 용어에 대해서 옳은 것은 32번부터 이제 건축법이 되는데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고 높이 아니에요. 무슨 높이? 평균 높이가 됩니다. 평균 높이. 그렇게 되고 설계도서라고 하는 것은 시방서를 제외합니까? 아니에요. 도구시. 설계도면하고 그죠? 우리 공사용 도면하고 구조계산서 그리고 뭐죠? 시방서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방서를 포함한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 건축물이나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기둥과 지붕 또는 벽.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기둥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지붕이나 벽 중에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기둥하고 지붕이 있든 기둥하고 벽이 있어야 되는데 말도 안 되죠. 이 두 개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지붕과 기둥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붕은 필수로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이 있든 지붕과 벽이 있는 거죠. 됐나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것은 내리벽 맞고 기둥 맞고 바닥 맞고 보호 맞고 차양 아니죠. 지붕틀 맞고 주계대 맞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하고 어디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해서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33번. 건축물의 용도 구분과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분류가 옳은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지금 뭐냐면 3번 알고요. 3번 알고 5번 압니다. 두 가지를 안다고 해서 이 문제를 맞출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외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렸다고 보고 가주셔도 괜찮아요. 일단 하나 볼게요. 봉안당은 장례시설이 아니고 뭐죠? 묘지. 묘지 관련 시설에 속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자동차하고 관련되는 시설입니다. 이 폐차장도 뭐죠? 자동차하고 관련되는 시설에 속하는 겁니다. 용도에서. 그리고 동물하고 식물은 우리 문동식이 기억나세요? 문동식이 동물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고 문화 및 집회 시설이 돼요. 그리고 폐차장은 아까 얘기했죠. 자동차 관련 시설. 이거 야외 어린이는 야외에 가야 관광 휴게 한다고 생각한다. 야외 나오고 어린이 나오면 관광 휴게죠. 관광 휴게.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4번. 이것도 이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소음 방지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의 경계벽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답은 3번입니다. 니은하고 의료시설의 병실 간의 경계벽. 의료시설은 당연히 병실 간의 경계벽은 소음에 대한 뭐가 돼요? 방지 대책을 해야 되고 노이자 시설이 노인 요양시설 호실 간의 경계벽도 해줘야 되고 교육용 학교 교실 간에 소음이 있으면 안 되죠. 경계벽 다 소음 대체해야 돼요. 그런데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 주택 각 가구 간도 뭘 해야 돼요? 경계벽도 소음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 때문에 틀렸냐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 간의 경계벽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기숙사는 아니에요. 기숙사는 제외. 기숙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 35번 건축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신고. 답은 4번. 이것도 우리 많이 얘기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 착수 안 하면 효력 없어지는 거. 그리고 협의한 공용 건축물은 우리 사용성 규정 적용 안 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나 공작물을 축제할 때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됐는데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건축주, 공사 뭐죠? 시공자, 그리고 공사 감리자. 이 세 명은 허가를 받았더라도 변경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해도 된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허가를 받으면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왜? 이거 가설건축물은 우리가 신고 안 해도 돼 있으니까. 그렇죠? 36번 건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답은 1번이죠. 틀리시면 안 돼요. 임시 2년이죠. 2년. 그렇죠?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건축 시공자는 건축 허가나 용도 변경 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 현장에 국토를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허가 표지판을 설치하다. 이거는 없는 부분이지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공사 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 해당 공사 감리자와 공사 시공자가 신고서에 뭐죠? 함께 서명하도록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답 부분의 형태에서 1번은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답을 찾는 거지 2번과 3번은 새롭게 또 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4번 보면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있죠. 그때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어도 건축주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은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 완료된 부분이며 임시 사용 승인권자는 허가권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 건축법령상 바닥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벽이나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얼마죠? 1m죠. 1m. 1m 후퇴한 선을 가지고 수평 투입 면적을 보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의 접한 가장 어디? 긴 외벽의 접한 길이의 1.5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고 삽입하는 거죠. 그렇죠? 삽입한다.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5번은 잘 모르거든요, 이거.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4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3번 문제는 모르지만 이거 알고, 그 다음에 이거 알고 있죠.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층고가 1.5m. 이거 많이 놓칩니다. 이상 아니에요. 이하죠. 1.5m 이상 되면 그 다락은 삽입해야죠. 그런데 계단탑, 승강기탑, 그리고 장식탑,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은 바닥 문제에 삽입하지 않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4번 답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5번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간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해서 외벽에 부가열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서 뭐죠? 제외하죠. 그래서 삽입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있잖아요. 그 경사로는 바닥 면적에 삽입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참고로 하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8번 문제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아파트는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할 필요가 없다. 아니요. 아파트, 다가구 주택 전부 다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가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한다. 막구조 해당되는 막구조와 비슷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이 있어요. 그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만 내화 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아니에요.
화재가 났을 때 맨 지붕은 맨 끝에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주요 구조물만 버티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막 구조는 이제 막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우리 뭐죠? 체조 경기장이나 이런 부분 가면 위에 막으로 형태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4층 이상인 층의 판매 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우리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몇 층 이상? 5층 이상. 5층 이상. 이건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화 구조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층 이상. 됐죠? 5층 이상은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얼마? 옥상이니까 5층 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얼마? 30. 20이 아니고 30개 층마다 한 개수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인데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죠?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뭐한다?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9번 문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 볼 수 없는 것은 농업인. 일단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는 농업인으로 볼 수 있으니까 120만 원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농지.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를 설치해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는 얼마?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맞네요? 그런데 1년 중에 80일 농업에 종사하는 자 80일이 아니고 보통 90일 이상이잖아요? 여기가 얼마? 90일 이상 여기가 90일 이상 그럼 90일 이상이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뭐는 1000제곱미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게 맞기 때문에 이건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배기족, 소가축은 얼마? 100두 이상 사육해야 되고 1년 중에 축산업은 120일이죠. 120일. 120일 이상.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농지에 답은 그래 4번 틀린 거고 농지에 40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돼요. 그럼 330제곱미터 이상이 속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뭐로 본다? 농업인으로 본다. 맞습니다. 답은 4번. 그 다음 4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농지법령상 농지 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전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자는 누구죠? 시도지사. 농장이 아니고 시도지사. 그리고 2번이 답인데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얼마? 3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에 다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종연구를 위한 이 연구시설로서 총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일 때만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선 확보, 수질 보호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죠? 농업 보호가 아니고 농업 진흥이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보호해주는 지정하는 게 뭐죠? 이걸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은 농업 보호구역이 돼요. 두 개 바꿔야 돼요. 농업 보호구역과 농업 진흥구역 두 개 바꾸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누가 담당하냐면 국장이 관리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농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국장과 협의해야 돼. 그러면 이거 협의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아니고 누구죠? 농장이 돼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누구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아니고 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농지를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구축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아니요. 이 경우라 할지라도 복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반드시 허가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고가 아니고 허가받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40분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답을 해드렸는데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건 아니고 개략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부수적으로 3회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개 체크할 것들만 좀 체크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동의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려야 될 문제를 버리고 새롭게 취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반드시 내가 맞춰야 될 문제에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것만 조금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4회 동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